단기간에 자수성가한 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 중에 그 손정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손정의 씨는 그 야후 자판의 이제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어떤 역할이 그 벤처 기업 투자자의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투자가 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또 인터넷과 네트워크와 또 이렇게 어떤 디지털에 관계된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었고요. 손정의 씨에 대해서 특기사항은 뭐 그가 맨손으로 시작했다는 걸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 받은 게 없고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인수인계 받았다 할지 그거 없이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런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냥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또 투자를 잘해서 투자를 잘했다 야후 같은 곳에 좀 미리 잘 성견적이 있어서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잘해서 지금 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전체 일본의 전체 중에서 아마 거의 개인 부자로서는 거의 넘버원이 아닌가. 개인으로서는 이런 말할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매우 큰 나라고 경제적으로 매우 큰 선진국인데 어떤 한 개인이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당대에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시사점과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 뭐가 그렇게 차별화되고 남달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벤처 투자를 할 때 어느 기업을 투자 전이나 투자 후에 분석하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한 이제 지표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느 회사를 보면 회사를 지표로 보면 궁금한 거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1번 매출액이 궁금합니다. 그 순이익률이 높은가도 궁금합니다. 그 회사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낮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당 매출액이 얼마인가도 궁금합니다. 종업원 수가 얼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비를 몇 대 가지고 있는 거 궁금하고요. 또 설비의 어떤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설비의 어떤 성능의 효율에 대한 거, 뭐 설비 종합 효율도 궁금합니다. 재고 수준도 궁금하고요. 궁금한 게 많죠. 그러면 그 궁금한 것들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정의 씨는 자기가 어느 기업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걸 컴퓨터상으로 온라인을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회사 내가 투자했으니까 당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뭐 잘 된 것도 잘 안 되겠지만 매출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종업원 수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지표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하니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표를 요구합니다. 제가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손정희 씨가 어느 기업에 벤처기업 투자했는데 요구해서 알고 싶어하고 리얼타임으로 보고 싶어하는 지표가 몇 가지나 될까? 적어도 한 5가지, 10가지는 될 것 같고 적어도. 저 궁금한 게 많으면 50개, 100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항목이 숫자들이 몇 가지나 될 것이며 어떤 것일까?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그 목록을 내가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가지래요. 저희가 걸어갈 때요. 뒤에 눈이 없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되는 거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뒤돌아보면 되니까 우리 시속 4km로 걸어가는 우리는 뒤에 눈이 없어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가다가 돌아보면 되니까.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속도가 시속 한 3, 40km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니까 뭐 뒤에 사진이 궁금한데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다가 뒤돌아보는 사이에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몇 메타를 5m, 10m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 대응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는 백밀러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서 눈 쭉 보면 이제 뒤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뒤 고개를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속 3, 40km 가는 자전거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시속 100km 가는 자동차는
앞에 대시보드, 인판넬, 판넬이라고 그게 많은 계기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몇 가지 얼른 눈에 보이는 계기판이 뭐가 있습니까? 속도계가 눈에 보이고 오일량 있잖아요. 오일 기름이 얼마 되는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RPM도 보이네요. 보니까 몇 개, 서너 개 정도의 계기판이 우리 앞에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4km 가는 사람에게는 뭐 뒤에 정보가 없더라도 안전할 수가 있지만 시속 40km로 가려면 적어도 100m 정도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속 100km 가려면 적어도 서너 개, 5개 정도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주고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속 100km가 아니고 시속 1000km로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요.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계기판에 계기가 아주 많죠. 부족해가지고 천장에도 있고, 그죠? 양 옆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몇십 개, 한 100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옛날에 경쟁이 매우 약했었고, 분업이 잘 됐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특별한 고민하지 않고도 사업을 잘할 수 있던 시대가 옛날에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고속화되고 있고, 그렇죠? 복잡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산업화가 많이 진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하죠? 이제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경영해가지고 경영을 잘할 것 같지 못하다 이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좀 더 고도화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기법들이 좀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우리 한국의 제조업보다 좀 한 발 앞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일본을 모방해 오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모방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전문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많은 기술 지도랄지 많은 경영 자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니까 먼저 했으니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1992년도 또 93년도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기업에 컨설팅하러 가면서 업체와 상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전문가가 와서 지도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2년 우리나라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 전문가 특히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제조업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어렌지가 되고 해가지고 일본 전문가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제가 같은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코옥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숙소에 와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컨설턴트가 이제 저를 보고 제가 긴장해 있고 제가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게 많고 이거 내일은 뭐 하실 겁니까? 다음 주는 뭐 하실 겁니까? 그리고 다음 일본 가시고 나면 올 때까지 제가 뭘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가 궁금하니까 또 긴장해서 막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가만히 듣더니 그 일본 전문가가 삥긋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메모 안 해도 되고 자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번 성과는 우리가 생산성에서 30% 올린다고 잡았는데 적어도 2배 올라갈 것이 확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2배 올라갈 거 확실하니까 쓰고 말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만만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설명이 이랬어요. 자기가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의 공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번 우리 모델 공장 새로 이제 공장을 하면서 컨설팅이 됐는데 자기가 와서 공장을 쭉 둘러봤더니 정리정돈 수준이 빵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조차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해 가지고 불필요한 걸 치워내고 필요한 것들을 정유치에다가 정품을 정량 관리해서 필요한 양을 딱딱 관리해서 관리하는 정리정돈에 대한 테크닉과 기법이 공장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엉망이기 때문에 정리정돈만 잘해도 생산성이 50%는 그냥 올라가고 지금 내가 첫날 강의했던 그것만 실천만 잘해도 50% 올라가니 이번 프로젝트는 날짜만 가면 성과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좀 바꿔서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일본 전문가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업을 와서 생산성을 올리고자 효율을 올리고자 했을 때 그 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이 너무나 쉬웠어요. 쉽게 말해서 정리정돈만 해도 생산성이 30% 50%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나 2012년에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정규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평가가 어떻게 피드백이 돌아오느냐? 그건 다 기본이고요. 그건 다 알고요. 그건 저희가 다 했고 그것은 안 배워도 되고 그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이미 실천도 많이 했고 할 만큼 다 했고 그거한 대해 생산성이 1%도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말고 그 다음 건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경영에 있어서 수준과 그 모든 것이 계속 진화돼 가는 거죠. 발전돼 가는 거죠. 레벨업 돼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많은 경영의 분석 기법들 중에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측면이에요. 하나 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숨어 있는 게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정량화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량화 기법이 뭐냐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해 보자는 거거든요. 정량화 기법.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다, 적다 이렇게 말고 그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 숫자로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위해서 그렇죠. 뭐 낭비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가동률이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퍼센트 숫자를 말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보면 누구든지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량화 기법이라는 게 숫자로 말하면은 설득력이 생기고 객관성이 생기고 좋아지니까 숫자로 말해라. 숫자로 말해라. 그게 이제 정량화 테크닉이죠. 그럼 그건 설득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 있잖아요. 지표를 개발해요. 관리 지표. 그러니까 우리 KPI라고 말하기도 하고 관리 지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측정 지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평가할 수 있는 뭐 이게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고 점수를 딱 매기잖아요. 그래서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딱 나오면 그 과목별 점수를 딱 보는 순간 이 학생이 어떤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과목 있고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과목과 점수 중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누가 알고 있는 과목과 점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새로운 관리 과목들과 점수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층된.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사업이란 말이 어색했고 장사한다고 말했던 느낌이 있었고 무역이나 장사. 그러다가 영업이란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더니 요즘에는 다 뭐냐 마케팅 이렇게 쓴다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 그럼 마케팅은 하나의 영역이고 드디어 우리가 영업을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4P 전략이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막 프라이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프로모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등등 하면서 막 연구되고 있는 마케팅 영역이 있는데 마케팅 영역에 정량화된 측정 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영역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측면의 관리 지표들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사점이 있어서 모두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될까? 대분류. 그리고 그 가까이에 속해 있는 관리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총망라된 그 리스트가 하나 좀 존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의 성과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마케팅 매트릭스라는 책입니다. 마케팅 매트릭스 책은 존재 가치가 뭐냐면 마케팅에 관계된 주요 항목들과 그 항목에 관계된 평가 지표, 관리 지표들을 나열하고 각 지표들의 설명을 이 지표는 공식이 뭐고 분자분모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지표를 다룰 때는 주의사항이 뭐다 이런 것을 총망라한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매트릭스 책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업하는 사람 또는 마케팅과 영업에 관계된 사람이 적절한 평가 지표를 좀 찾아내고 싶은데 그렇죠? 뭘 찾아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이 책을 참조하면은 많은 평가 지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책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마케팅을 한 8, 9가지 영역으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다루고 있었던 관점이 몇 가지였는가 그러니까 빠진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빠진 분야가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서 마케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공식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라. 근데 이 지표는 공식, 분자는 뭐고 분모는 뭐고 정의가 뭐고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연습 문제도 내놨어요. 예제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제까지 들어서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첨삭 보완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할 때 주의사항, 유의점. 이거 분자 이거 공식만 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고 분모 이거 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렇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영업에 관심 있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내가 뭘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공식집이니까요. 목차 리스트에 의해서 공식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항을 찾아다가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책에 약간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항목이 전부에서 막 몇 개로 할까요? 뭐 150개의 어떤 공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50개로 다 자유자료 쓰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0개를 등수 매길 수 없을까 이런 말이죠. 1등부터 150등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 150개가 한 번에 우리 다 학습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해야 될 뭐 10가지.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면 반드시 10가지는 봐야 된다. 그렇죠? 알지?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 30개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등수와 우선순위를 구별해 놓으면 좀 사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예요. 그 문제제기에서 이 저자는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서 150개 중에서 선택해야 될 항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자동차 산업에 있는 마케터가 쓸 수 있는 평가 지표가 150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게 10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건설업자 있잖아요. 주택업자가 자기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10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10개하고 자동차 영업에 쓰는 10개가 이게 공통분모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좀 시간 들더라도 150개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고 나서 당신이 하는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아 이거 좀 의미 있다 생각하면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해서 골라서 쓰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들 관련된 공식들은 매우 많다. 뭐 100여 가지, 뭐 150가지 또 만들면 파생해서 만드시면 이런 응용해서 만들면 수없이 더 많은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케팅에 관계된 평가 지표들과 그 지표들의 의미와 분자 분모에 대한 공식과 예제들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의점들을 쭉 나열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니까 여튼 마케팅에 관계된 것 중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짜임새 있게 빠뜨리지 않고 해놓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서로서 영업과 마케팅에 관계된 사람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익혀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한 15개 골랐어요. 한 이렇게 큰 항목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 15개는 제가 누구라도 어떤 비즈니스라도 공통이 될 것 같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잘 알아봐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10가지, 15가지 정도의 그 관리 지표에 대한 설명을 그룹은 해가지고 이 책에서 과연 어떤 걸 그룹핑했고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용어들과 개념 중에서 제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어부터 말할게요. 첫 번째가 어찌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11가지 설명할 생각인데요. 11가지를 크게 나눠 설명하는데 11개 중에서 첫 번째가 나머지 10개를 더한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고객의 마음과 시장 점유율이란 단원입니다. 고객의 마음과 시장 점유율. 저는 최근에요. 어떤 분이 창업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리고 뭘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등에서 사업과 창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 요청을 해서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설명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정신이 살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만 말해야겠다. 한 가지만 말해야겠다. 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무려 3시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3시간 동안 제 한 가지 설명 가만히 듣고 나더니 감이 잡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고객 창출 능력이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객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매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매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던 고객의 마음과 시장 점유율 그랬는데 고객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의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객에게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들 것인가에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면은 나의 목표 고객이 어디냐는 거죠. 나의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 할 거냐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를 대상으로. 그게 고객이잖아요. 근데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은 고객이 나의 상품이나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을 잘합니까 못합니까가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분야라도요. 혼자 하지 않고 경쟁업체들과 동종업계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드디어 이제 등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등수가 나와서 어디가 1등이다, 어디가 2등이다, 3등이다, 4등이다 등수 나오잖아요. 그 등수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가 무엇이냐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죠. 100이 있는데 고객이 100이 있는 거죠. 근데 A 회사가 1등 회사겠네요. 40%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하고 있고 그 다음에 0.5%, 0.1%, 0.1% 쫙 해서 뭐 몇십 개의 기업이 이상 점유율 100%를 나누고 있다. 라고 할 때 시장 점유율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죠. 등수가 1등, 2등, 3등 할 때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요. 간발의 차이로 1등, 2등일 수도 있고요. 현격한 차이로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2등부터 나머지를 다 더해도 1등을 추월하는 게 불가능한 1, 2등 격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등수만 가지고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 점유율 그러면 점유율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가 주어지는 거죠. 야, 이건 따라잡을 수 있겠다. 심지어는 시장 점유율을 추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분기마다, 반기마다, 뭐 연단위로 시장률 추이 그래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트렌드도 보이고 미래가 예측도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추세로 가면. 그죠? 그러니 마케팅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할 때 두 단어를 말하면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저 바꿔서 말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뭐 어려운 환경이 있고 경제에 밀리고 있으면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말이 되는 거고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저희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종속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종속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감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종속된다.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도 자주 독립 국가인데 왜 그 종속이란 말을 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보충 설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도 하고 수출과 수입에서 대외 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수입을 100으로 볼 때, 전체 수출을 100으로 볼 때 등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되는 물건들의 등수가 있고 국가들 등수가 있고 수출되는 것에 우리 수출세의 등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등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모든 분야에서 1등 국가가 중국과의 교역입니다. 우리가 수출 중에서 중국 수출하는 게 제일 1등이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1등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역량이 수출에 있어서나 수입에 있으나 1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중국의 영향이 크긴 크구나. 1등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까지는 딱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런데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해봐도 1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 격차가 급격하게 차이가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이제 딱 부담이 오죠. 종속이라는 단어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1등, 2등 차이가 매우 차이가 크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1등의 영향이 강력해져요. 그러면 종속의 문제는 단점이 생기죠. 거부권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수출 수입을 안 할 수 없는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죠. 뭐 어디가 뭐 기침을 하면 뭐 어떻게
뭐 어떤다 이런 독감이 걸리고 뭐 이런 말과 똑같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행이나 모든 국가 간의 어떤 협력과 협상에 있어서 그렇죠? 한쪽의 국가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심화돼 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모습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요. 어느 회사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몇 %냐는 거죠. 자, 10%로서 1등하고 있잖아요. 왜? 세계는 넓으니까 10% 1등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 큰 부담 없습니다. 시장도 부담 없고 메이커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40% 딱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느 A사가 시장 점유율이 40%가 됐다 하는 순간 지배력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그 기업을 무시하지 못하고 2등이 1등을 이렇게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0%가 돼버려요. 그래서 40%가 하나의 상징성이 있어요. 독점성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절대 강자를 지키는 포지션이 40%. 그런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월이 오래되고 30년, 50년, 100년 돼가지고 드디어 등수가 딱 돼갖고 이제 고착화돼가지고 이제 꽉 잡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이제 지속되고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2등이 없어버리는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시장 점유율이 7, 80%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느 시장 점유율이 10%다 그러면 1등이라 하더라도 안심이 안 되는 1등이고, 그죠? 어느 시장이 시장 점유율이 40%다 그러는 순간, 야, 그건 절대 강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확고한 1등의 자리를 지고 있고 누가 감히 뒤집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70%다, 75%다, 80%다 되는 순간 이건 물리칠 회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등부터 하면 다 더해도 반의 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쟁이 아니죠. 그렇죠? 경쟁이 아니라는 말은 좀 바꿔서 말해서 맞설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국내 제조업들,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발견하고 참 절망감을 느꼈냐면요. 이건 국산화 불가능한 아이템이다. 이런 아이템들이에요. 한국의 기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못 박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 기계 공업도 수준이 높은데 왜 국산화 못해?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거 못해? 그거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겼습니다. 그때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조 원가가 만들면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제조 원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면 제조 원가가 개당 100원이 들어갑니다. 개당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 들어가면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120원, 130원, 150원에 팔아야지 되겠죠. 제조 원가가 100원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등 기업이 A사인데 어딘데 그 기업이 팔고 있는 가격이 10원입니다. 우리는 만들면 100원이 들어가는데 경쟁사가 10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10원에 팔리고 있는 물건을 100원에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까웃하면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100원에 만드는 걸 다른 사람이 90원에 만드는 거 내가 이해가 되지만 50원도 좀 봐주겠지만 10원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 경쟁 업체는 이렇게 세계 1등 업체를 말하면 그 업체는 이 제품을 만들 130년이 돼가지고 자동화 기술도 매우 좋아져가지고 공장이 무인 자동화로 공장이 돌아가는데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제로가 돼가지고 설비 들어온 지가 오래돼가 130년 역사가 되니까 설비니까 10년, 20년, 30, 40년 돼가지고 회계적으로는 설비는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회계적으로 뭐 가공비 뭐 이거 원가 있죠.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그 나라는 지하자원이 있어가지고 광산으로부터 원료가 공급되면 바로 공장에 들어가고 제품이 딱 나오는데 우리는 원자재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고 원자재 수입하는 거. 그럼 광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게 한국까지. 원자재 취급가격 자체도 꽤 비싸고 그다음 우리 설비를 사야 되니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어떤 모양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원료 재료비 수준에서 제품 원가가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온 재료비에다가 이제 가공까지 해야 되니까 계산이 차산성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이템의 품목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품목 중에 다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본의 제조업 또 독일의 제조업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기계 요소 부품의 다수가요, 좀 과정에서 말하면 독일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70%라는 말은 바꿔서 말해서 경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국산으로 도전할 수 있겠지만 해봐야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지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목표는 뭘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표로 고객의 마음을 내가 정말 얻고 있고 사로잡고 있고 독점적으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면 한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숫자를 제가 세 개로 불렀잖아요. 10%입니까? 40%입니까? 70%입니까?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서 월드 베스트 넘버원과 독보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 숫자가 70% 되는 회사들과 품목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야. 그럼 내가 속한 영역에서는 과연 내가 이제 후발이든 어디 있든 관계없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현재 몇 프로인가, 과거는 몇 프로인가, 앞으로 목표를 얼마 잡고 있는 것인가, 그 업계의 1등은 누구인가, 그 1등과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쓰는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뒤로 넘어져도 어떻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뭐 이런 우연히 알지 못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회사가요, 제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잘 아는 회사가 국내 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제로고요. 국내 마켓셔가 뭐 숫자로 부른다면 한 5%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경쟁업체가 있는데 일본의 제조업체들인데 일본의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이 8, 90%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마켓셔 다 더해봐서 10%밖에 되지 않고, 근데 그 중에 한 5%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내 마켓셔 5%고 세계 시장의 진출 수입 실적 제로, 인 회사가 먹고 살기에 팍팍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아주 큰 규모도 아닌데다가 마켓셔 5%밖에 안 되니까 매출이 크지 않는 거죠. 그 매출 가지고 이게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러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럼 파트너를 잡아서 같이 사업해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뭘 했냐면, 세계 1등의 시장 점유율이 알려져 있는 1등 업체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거기 1등 업체가 제휴하겠다는 거예요. 말뜻을 말하면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1등 업체의 하청 공장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청 공장 1등 업체는 물건을 많이 파니까 그럼 내가 그곳에 어느 한 기종을 맡아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국내 마켓시어 5%보다는 세계 시장에 세계 1등에게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매출이 커지니까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국내 제조업이거든요. 찾았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제조업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업체 찾을 때는 뭐로 생각하냐면, 나와 같은 동종업계가 세계 1등 업체는 아마 일본 업체일지 모르겠다. 그 업체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만든 물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물건 잘 만드니까 그 기종 중에 일정 부분을 이건 우리가 만들어 공급해 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청을 받으면 그럼 물량이 공급 안정이 되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나는 1등 업체 찾아가지고 딱 만나보니까 유통업체인 거예요. 턴키 베이스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주만 해요. 영업만 해가지고 제조업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납품 관리하는 거죠. 그런 업체인 거예요. 유통업체, 물류 전문업체인 거예요. 사업의 이제 영업 마케팅 전문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잘 상의를 해갖고 아주 당당하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나는 한국에서 이 기계 만든 사람인데 내가 이거 전문업체에서 20년 했고 뭐 등대해서 뭐 실적과 그러니까 신뢰감이 얻어져가지고 드디어 계약이 됐는데,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 그 외국 기업에게 말하는 거죠. 세계 1등 기업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전 세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10년 동안 독점 판매권을 주겠노라,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세계 1등한테. 한국 제외하고, 한국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손대지 말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한국은 놔두고 한국을 제외한 곳에 다 이렇게 당신 그렇게 하라. 얼마나 당당히 말했든지 그 당당한 기세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 한 장의 효과가 드디어 뭘까? 세계 1등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물건을 이제 생산 공급해서 납품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이. 1등인 줄만 알았지 마켓셔가 세계시장 점유율 50%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1등인 줄만 알았지 세계시장 점유율 50%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요? 전 세계 그 물량의 시장 점유율 50%를 생산 공급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50%는 누가 말해도 1등이죠. 그렇죠? 그 1등의 실적을 가지고 국내 업체를 이제 영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국내 업체에서 영업하러 가면 물어보지 않게 실적을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 뭐 어때요? 어디 해요? 뭐 어디 팔았어요? 최근 실적 어디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50%니까 전 세계 기라성 같은 고객사 명들 뚜루루 하면서 이번 어디 하는데 그것도 우리 거 들어가고부터 쫙 설명하잖아요. 깜짝 놀래죠. 그러면 묻죠. 와,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저희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50%로 뭐 세계 1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국내 마케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8, 90% 차이였던 일본의 제조업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이 회사가 국내 마켓이 90%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세계 1등하고 독점 판매 계약했던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저는 그 회사 보고 참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아까 말한 그 1등하고 손을 잡고 마켓셔 있잖아요. 50%에 도전하고 50%인지도 몰랐지만 여하튼 1등하고 손잡고 해야겠다는 결심하기 전에 그 회사는 정말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고 월급날 월급준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시장 마켓이 50%를 차지하는데 그 아까 오다 받는 거니까 그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과 후가 제가 딱 보니까 한 달 차이예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국내 세계 꼴등이 한 달 만에 세계 1등으로. 이게 뭐 때문일까요? 마켓셔 때문에 시장 점유율. 모든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관심 가져야 할 내용이 가지고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공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책에도 한 5가지 나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넘버1이 뭐예요?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에 뭐 사람 수도 있겠고 고객 수도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명인데 우리가 몇 명이다 이런 것도 있겠잖아요. 부터시작이 있는데 일단 비즈니스에 있어서는요. 비즈니스에서 넘버1이 뭐예요?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면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은 금액에 대한 거, 코스트, 금액, 이제 비용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그렇죠? 금액으로 보는 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넘버1. 넘버2가 이제 아까 건수나 이제 개수나 뭐 이렇게 뭐 있겠죠. 뭐 지역이든 영역이든 뭐 있겠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할 사항이 뭐냐면요. 미국의 그 잭 웰치라는 분이 잭 웰치라는 분이 CEO가 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지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업은 지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세계 석차 등수에 1등 아니면 2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 해야 된다는 거 마켓시가 1등 아니면 2등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하튼 1, 2등 해야 된다. 1, 2등 해야지 국제 경쟁이 있는 거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있다. 다만 현재 석차가 1, 2등이 아니더라도 3년, 5년 만에 1, 2등을 할 수 있겠다는 계획서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도전의 목표가 세계 월드베스트 1, 2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5년에 걸쳐서 1, 2등 하지 못한다고 매각해버린 사업부가요. 118개 중에서 108개를 매각한 사람이 잭 웰치입니다. 대단한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지위에서 1987년에 산의 별명이 뭐냐면 중성자탄이었어요. 폭탄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지에 CEO 사장 만들어놨더니 하는 일이 직원 날려버리는 것만 하다 이거. 매각해갖고 해체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 왜? 90%나 매각하니까. 조건 딱 하나 있어요. 1, 2등이 아니라고. 근데 경영학적으로는 그게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집중해야 될 것에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 예산 있잖아요. 필요한데 회사가 덩치가 크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다 나눠주고 N분위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매각하니까 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원래 잘 되는 10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버렸더니 원래 1, 2등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대로 다 R&D 다 해줬더니 금방 초 1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커지는 게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마켓셔가 확 커져가지고 10개 절대 강자가 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몇 개 하고 싶은 사업을 몇 개 샀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한 18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안정을 잡게 됐죠. 시장점을 너무너무 강조하니까요. 이제 재계열차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가 뭐라고 올라가요? 예, 저희는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전에는 48%인데 이제는 52%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저희는 시장점유율이 22%로 1등이었는데 지금은 39%가 됐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계열차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요.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느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시장 범위를 축소시키면 분모를 줄여가면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해보세요. 제가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의 38%였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꾸면서 시골에는 별로 수요가 없게 해서 시골 빼고 수도권만 계산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장 점유율이 몇 %입니다. 이러면 벌써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또 그 다음 나가서는 수도권도 보니까 다 가난해서 안 되고요. 서울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성이 있으니까. 서울을 분모로 했을 때 서울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 몇 %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집을 다 해버리면 시장 높은 것만 골라내고 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빼버리는 거죠. 아예. 애외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타겟 마켓이. 타겟 마켓 범위 적으니까 숫자는 올라가요. 점유율은 올라가죠. 분자 분모에 있어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그게 시장 점유율 올라가가지고 사업이 잘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재계열차가 그것을 간파하고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뭐냐면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서 막 시장 점유율 1, 2등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는데 회사 커지는 것은 그렇게 안 커지니까 이게 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지난번과 공식에 분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모가 이렇게 작아져 왜소해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건 올바르지 않는데. 그러면 진정한 1등이 되려면 이게 영역이 스케일이 커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1등할 것이 아니고 뭐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1등하든지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세계 올드와이드로 해갖고 1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잭 웰치가 후반부에 있어서요. 평가지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 올라가는 사업은 도전의식이었고 시장에 대한 그 도전의식 있잖아요. 없는 거로 판별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혼내겠다. 매각해버리겠다. 시장 점유율이 원래 지금 42%거든요. 10% 이하로 낮추려면 뭐 되는 거예요? 분모를 5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를 키우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우리 사업 영역이 여기만입니다. 그걸 규모를 5배 키우라 이거예요. 그럼 마켓을 5배 키우는 순간 검토하지 않고 진출하지 않고 영역 안 하고 넣어버리는 순간 밖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켓셔가 시장 점유율이 내려간다는 말 자체는 스케일이 크다. 그렇죠? 대상 보고 있는 영역이 넓다. 그걸 의미하는 게 지답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가지표를 내려가도록 만든 사람이 또 잭 웰치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는 분자분모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자 분모니까 숫자를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빼고 애외 이건 제외하고 가로 속에 숫자를 쓰면 되는 거죠. 말 한번 쓰면 되는 거죠. 무엇은 제외하고 이렇게 그죠? 겉으로 그 단어 무엇을 제외하고나 딱 보는 순간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빼고 나면 이게 사실 많이 그 진실성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높아져 사업 계획을 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 평가 지표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만 갔다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고 잘 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위가 있었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장 점유율과 같지 않으면서 아까 고객의 마음을 다루는 지표가 고객 만족도입니다.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요새 이제 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고 CSI, 고객 만족도 평가하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5점 만점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5점 만점 평가이고 평가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됩니까? 그거 뭐 탁월성이 있는 거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고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제가 컨설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는데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육 담당자인데요. 강사입니다. 교육 강사예요. 그 교육 강사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했던 말은 자기는 자기가 속한 분야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그랬어요. 한 기업에 사내 강사를 그걸 쭉 했는데 다듬어서 교육 과정을 수정반해가지고 드디어 퍼펙트한 거, 완벽한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교육 프로그램이 더 레벨업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걸 좀 대한민국 산업계에 이렇게 보급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해봤습니다. 판단했더니 뭐 상당히 믿음직했어요. 신뢰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아는 저희 고객사 한 군데, 대기업 한 군데 소개를 해줬습니다. 당신 여기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고객사에 가가지고 환경 담당을 만들어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제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벌써 10수년 동안 이렇게 개발해왔고 처음에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쭉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를 했더니 고객 담당을 보니까 어이구 정말 실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역시 좋아 보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전사적으로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종업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큰 회사인데 일단 한 뭐 20명 정도, 20내 25명 되었고 한 7차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로트로 그러니까 한 차수 갖고는 뭐 안 되겠고 한 7차수 정도. 그렇죠? 7차수 정도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평가를 봐가지고 내년도, 차기년도 교육계획에 이것을 할까 말까, 반영할까 말까를 검토해야 되는데 한 차수 갖고는 좀 평가하는 좀 한계가 있고 한 7차수 정도를 이게 해보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이제 그 업체하고 그 담당자하고 강사하고 사회가 됐어요. 그 강사 이제 7차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을 방문한 저는 그 대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방문하고 있었으니까 그 교육하러 온 걸 제가 만났죠. 제가 격려에 말했죠. 잘해보라고. 당신 이거 파이로트 7번 이거 성공해야지 내년에 수주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잘 돼야지 또 다른 데 들어가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는가. 잘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제가 보기에 뭐 본인으로 봐서는 독립을 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 이거 자기로서는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완벽히 생각하는데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을 비롯해서 여하튼 모든 면에서 이제 올인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7번이 끝났는데 평점이요. 우리 그 교육하고 나면 교육 설문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뭐 3점이 보통이고 2점 뭐 불만, 1점 매우 불만, 그죠?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하잖아요. 7차수의 전체 총평이 4.97 나왔어요. 4.97은 한마디로 퍼펙트합니다.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그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 창사 이래 교육 설문지 평가 중에서 4.9 넘는 거 없습니다. 4.8 거의 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5만 넘어가도 4가 만족이고 5가 매우 만족이지 않게 4.5 넘어가도 저희는 뭐 매우 만족입니다. 근데 세상에 4.9가 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3만 5천 명 전 종업원 기본교육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3만 5천 명이 교육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강사 풀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강의하는 강사 풀을 확 모았죠. 확 모아고 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3일교이거든요. 3일교인데 월화수 1차수 이제 또 수목금 1차수에서 수요일은 겹쳐요. 월화수 수목금에서 2차수. 그것도 공간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3만 5천을 다 1년에 교육시켜야 되니까. 연관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A조, B조, C조 해가지고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강의장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3일짜리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 있어요. 1월 초부터 연말까지 쫙 돌아가서 정신없어서. 그 다음에 제가 컨설팅 그 회사 갈 때마다 여하튼 뭐 다 바빠요 그냥. 한마디 말해서 사장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풀이니까. 괜찮아요. 그분이 그거에 힘이
이제 넘쳐서 드디어 뭔가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거죠. 왜냐면 강사도 뭐 이렇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니까 더 계속해서 강사를 확보하고 했더니 이제 1년 그 가는 동안에 여하튼 뭐 3만 5천 명을 교육해야 되고 한 팀 해봐야 뭐 20 몇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교육 차수마다 그 매출 계산하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1년 만에 창립한 지 1년 만에 매출액이 그냥 교육업계에서 뭐 국내 1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매출 크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강사를 더 해갖고 여유를 이제 하니까 여름 가고 가을 갔다 이제 캐파 여력이 좀 생긴 거예요. 강사 풀로 해서. 야, 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실적 있잖아요. 아까 말한 7번 해갖고 4.9 나오는 그 성적표, 고객 만족도 있잖아요. 설문. 그거 평가하고 내가 이 회사 이렇게 전 직원, 3만 명 넘는 직원을 내가 다 계약하고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실적을 가지고 국내 다른 대기업에 가고 프로포즈를 한 거죠. 계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 2년 만에 대한민국 1등 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시작과 끝을 가만히 지켜봤죠. 그게 고객 만족도예요. 고객 만족,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사업이 안 되면 5년, 10년 가야 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숫자로 한 말씀에 그분 강의 7차수 강의한 거 있잖아요. 강의 뭐 본인의 실력 열심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평가 점수가 우리 상점에서 4.0 나올 수도 있고 4.3 나올 수도 있고 4.5 나올 수도 있고 4.7 나올 수도 있고 4.9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4.0이 나왔을 때의 반응은 좋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죠. 평균 4.0이니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시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까지 우리 신뢰를 못 하겠죠. 근데 4.9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담당자 입장에서 자기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만족도는 처음 봤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 4.9 나온 그 교육생의 설문지 있잖아요. 그 소감문 그 설문지 교육생 받으면 교육생 전원이 5점에서 다 5점 썼다 그 말이거든요. 말 뜻으로 하면 딱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 썼는데 글을 읽어보면 감동적이에요. 제 인생은 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AD와 BC의 사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거의 전원이 이 교육은 전 직원 필수 교육이 돼야 됩니다. 다 그거 막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감동적이었으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요. 고객 만족도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4.5하고 4.7하고 4.9 차이가 숫자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숫자가 주고 있는 상징성이 절대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한 개인이 제가 만난 어떤 한 개인이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기의 차별성이 있죠. 사연이 5.0 만점에 스스로 생각 5.0이고 적어도 4.9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대응해갖고 고객을 진짜 감동시켜버리고 마음을 딱 잡아버리니까 사업은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스티브 잡스가 1984년도에 애플2를 발표했는데 전시회에서 발표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자신감이 뭐냐면 지구 인류의 컴퓨터 역사는 우리 제품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워즈란 자기 동료, 동업자, 창업자인데 같은 공동 창업자인데 워즈는 스티브 잡스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회로 전문가고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에게 시간을 주었죠. 얼마 걸리면 세계 최고의 제품,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3년 반 달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1980년 이야기예요. 그리고 1984년도에 드디어 그 신제품이 나와서 애플2가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애플2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별 이름 없는 벤처기업 중에 하나였던 애플 컴퓨터가 애플2가 딱 나와가지고 시장에 딱 나와서 대서특필 되면서 와 이런 제품이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회사 애플 벤처기업 수직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평가지표는 무엇일까요? 고객 만족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사장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하고 일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뭐 3.8입니다. 4.2입니다. 뭐 숫자 나올 거죠. 그럼 나오는 데서 어떤 소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아, 우리 회사가 3.8인데 남들 보니까 3.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남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그걸 인정하고 정상을 보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야, 3이 뭐야? 4도 안 되고.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아니 고객 만족에 5가 안 나오면 돼? 딱 해서 5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도전하는 회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일본의 그 많은 그 영업하는 사람 중에서 자동차 세일즈맨 중에서 자동차 영업소 있잖아요. 그래서 1등하는 회사, 1등한 회사의 어떤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 사장님은 여하튼 고객으로부터 설문지를 이렇게 받고 하잖아요. 이게 뭐 정비를 하든지 뭐 판매를 하든지 하면 고객 설문지 엽서 같은 걸 받고 뭐 등하는 거예요. 근데 엽서 중에서 1, 2, 3, 4, 5 있잖아요. 5 중에서 5자만 안 나오면 5가 기본이에요. 4만 나오면 그 4 나온 거 갖고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데 왜 매우 만족 못 쓰냐 이거. 왜 만족이냐 이거예요. 왜 사냐 이거예요. 그거 분임터에 원인 분석하고 이게 왜 이런지 생겨. 이거 누가 했어. 근데 뭐 어떻게 했길래 고객이 사야. 너 인사 제대로 한 거야. 부드셔야고 너 어떻게 했길래. 그 옆에 사람 누가 못 봤어.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게 사야. 왜 5가 안 나와.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대리점의 관리지표가 고객 만족도예요. 5 맞으라는 거야. 왜 5가 아니냐 이거. 고객 5가 돼야지. 5점 만점에 5가 돼야지. 왜 사냐 이거예요. 이거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5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사업이 돼.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70% 됐다 하면 그 사업의 그 영역에서 점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고객 만족 5점 평가 중에서 얼마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나는 몇 점이고 동종사는 몇 점이냐는 거야. 우리 점수는 내 점수는 4.3이고 내가 동종업계 있잖아요. 그거 4.5예요. 그럼 잘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내가 4.3이나 됐는데 알고 보니 딴 데는 2.7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까다로운 고객이니까 뭐 상당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마음의 여유가. 그렇죠? 그렇지만 도전의 목표는 5.0이죠. 그렇죠? 5.0이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요. 이 마케팅에 있어서 이 전체 아까 전체 지표가 11개 있는데 그중에 1번이 50%고 나머지 10개 더한 것에 버금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 고객의 마음과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죠. 고객의 마음과 시장. 그게 절대적이에요. 마케팅 그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기법들과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뭘까? 금액 기준에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죠? 두 번째가 고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뭐 10점 만점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편의상 이야기예요. 고객 만족도가 몇 점이고 그게 절대적이에요. 이제 이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과 시장 점유율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보는 보조평가 지표가 10개가 있어요. 10가지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10가지를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마진과 이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마진과 이익. 마진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마진을 뭐 쉽게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장사하는 사람인데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팔았어요. 그럼 마진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50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마진이죠. 마진은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구입금액 있잖아요. 그걸 뺀 나의 내 목. 그게 이제 마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진이 이제 그 영어인데 MARGIN 마진인데 그걸 한국말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계 이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또 다른 책에 보면은 공원이익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공원이익 한계액 다 이퀄이고 그게 영어 단어는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매우 중요하죠. 마진에 대한 관리 또 그것과 연동되는 것이 이익이죠. 이익은 이제 숫자들이 한 뭐 5가지 정도가 있죠. 예를 들어 이익에 관계된 단어 있잖아요. 앞에 뭐 이익이란 앞에 이제 뭐 단어 붙이면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재종가를 뺀 거, 재료비용 뺀 거,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매출 총이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반 관리비랄지 사무실 직원들 월급이랄지 또 뭐 R&D 연구소 월급 다 빼잖아요. 그 일반 관리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은 뭐 회사로 볼 때 공장장이 책임지는 이제 어찌 보면 그 제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제품이나 서비스로 해서 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과 총비용을 고려해서 남는 것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다 낮다가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는 뭐가 있냐면 재무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팀이 있어서 재무팀이 뭐냐면 회사 재산 관리를 해요. 회사가 누적 이익이 많으면 은행에다 돈을 묶어놔가지고 이자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종업계 중에요. 1등하는 업체하고 2등하는 업체를 봤더니 1등하는 업체는 누적 이익이 많아가지고요. 쌓아놓은 게 많아서 연간 영업의 수익에서 이자돈 들어오는 게 주고 남는 게 연간 1,000억이 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2등 업체는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요. 2등은 부채 비율 규모는 큰데 부채 비율하고 지급이자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손익을 계산을 하니까 딱 계산해보니까 연간 1,000억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똑같다 하더라도요. A사와 B사 있잖아요. 두 개 회사가 경상이익에 있어서 영업의 손익을 계산하면 경상이익이 2,000억 차이가 나요. 기본 요건이. 그렇지만 그것은 회사의 재무적인 것도 회사의 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경상이익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높다 낮다. 그 당신 회사 이익률이 얼마예요? 이익이 높아요 낮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면 별말이 없으면 그건 경상이익을 말합니다. 경상이익. 그러니까 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을 말하고 공장의 제조원가 급에 남은 것이 매출 총이익을 말하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경상이익 이 다 의미 있게 나름대로 목적성을 가지고 컴퓨터 사용할 수 있어요. 경상이익에다 혹시라도 회사가 보면 태풍도 불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특별 손실, 특별 이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작스레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규적이지 않고 주기적이지 않고 어쩌다 일회적으로 생기는 손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이라는데 그걸 고려하고 나서 나오면 총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전순이익이라 합니다. 그 세전순이익이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다 그죠. 그게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을 다 고려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가 나가겠죠. 이제 세금 나오고 나면 이제 세후 순이익, 순이익이에요. 세후. 이제 세후는 세금 다 계산까지 하고 나서 세후 순이익이에요. 세후 순이익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아까 배당도 하기도 하고 배당의 원천이 되고 뭐 주식 배당하든지 현금 배당하든지 배당도 하고 유보도 되고 이제 내년으로 넘기기도 하고 이익이란 단어가요 한 가지 숫자가 아니고 이익이란 용어 속에 마진 한계 이익 그렇죠? 한계 이익은 어찌 보면 전문 용어로 말해서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을 한계 이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매출 총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세전 순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세후 순이익이 있는데 그 6가지 이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마케팅 관리 지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마진 남아요? 얼마나 마진 남아요?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에서 등수 매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진이 높은 게 좋은 아이템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익률이 높다 낮다 따져보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익률에 대한 것, 이익에 대한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익이 있어야지 뭐 합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파워를 가지고 마케팅도 잘할 수가 있고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도 기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나 고객 만족도 결과 지표라고 한다면 그 원인 지표 중에 한 가지로 이익률이라는 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익이 없는 회사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뭐 좀 프로모션도 하는 게 어때요? 이번 광고 좀 하는 게 어때요? 이번 좀 뭐 우리가 한번 이게 좀 행사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좀 고객 마음을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익 없는 회사 그림의 떡이죠. 하면 좋은 줄 알죠. 할 돈이 없는데 이익이 보장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익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익에 대한 것, 마진과 이익에 대한 것이 어떤 그 관리 지표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쓰는 말이냐면 그 마진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마진율이 얼마예요? 마진율. 그렇죠? 마진율. 그래서 바꿔서 이익률이 얼마예요?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가 뭐냐면 제품과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제품과 포트폴리오 관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말이냐면 요새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요. 다품종 소량입니다. 단일한 제품이 아니고 여하튼 고객이 달라요. 여러분 저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헤드램프 있죠. 이렇게 리어램프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 옆에 딱 보면 이렇게 뒤 보이는 거. 저는 그것의 가지수가 3,500가지라는 숫자를 듣고 놀랄 듯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백밀러가 뭐 가지수가 그게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이 그 말 좀 그게 그거 어떻게 그 몇 천 가지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안 되죠. 그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몇 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일단 차 색깔마다 이 사이드 밀라 있잖아요. 이 컬러가 다 달라요. 빨간 차는 이게 빨갛게 생겼고 하얀 차는 하얗게 생겼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다 파트 넘버가 다 다르고 별도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까만색과 빨간색을 같이 놓고 같은 부분을 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가 있는데 색깔 종류가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는 색깔은 서너 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카탈로그상이나 제작하는 옵션 중에서는 색상의 종류가 한 10가지 됩니다. 색상의 종류가 이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자동, 반자동, 수동 뭐 이런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모터가 있어서 이 모터에서 그냥 고정돼서 딱 이렇게 고정된 타입이 있는가 하면 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조정 가능한 거. 그러니까 수동 타입, 자동 타입. 그것도 똑같이 생겨서 딱 서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버튼 누르면 움직입니까? 안 합니까? 유리가. 따라서 이게 수동, 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 자동에다가 컬러도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셈처리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요새는 전자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엔진 있잖아요. 엔진과 이 모터들이 모두 연동돼 가지고 그 이게 회로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회로의 그 선수가 그 엔진 그 자동차 엔진의 가지에 따라서 그 옵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선 와이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 많아서 그게 이게 연결돼서 이게 전부 세트로 전부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엔진의 가지수만큼 아까 와이어링이라고 해갖고 배선의 가지수냐 그 가지수만큼 이게 따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수가 많아서 곱하기 한 게 이것 때문에 확 늘어나요.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요새는 성능이 좋아요. 전 세계 수출되잖아요. 그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그 글씨가 뭐라 씁니까? 뭐 한글로 뭐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 글이 한 줄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게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한글은 한국에 통하지 수출차에다 한글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할 영어로 쓰면 되겠네. 아니 그건 이제 미국에 파는 거 영어로 상관없지만 뭐 중동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파는 거 인도네시아 글씨 써야지. 그 사람이 무슨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라 말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되고 있는 각 나라가 300개 국가인데 300국가 요구하는 글씨대로 그걸 인쇄를 딱 하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제품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숫자가 엄청 많아지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어느 회사가 우리가 나무에 딱 보기에는 한 가지 제품과 한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거로 보이죠. 외형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지수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옵션들도 많죠. 그러니 이제 드디어 뭐 하시냐면 이제 어떤 제품에 뭘 더하는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템마다 프로덕트마다 수익률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템마다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은 판매 대수, 판매량과 그러니까 아이템별 판매량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케이스를 말해볼까요?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데 돈이 잘 되는 이익률이 높은 품목들이 있고 이익이 없는 품목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품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품목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이렇게 좋은 품목은 하나도 시장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중에서 구성률이 제품 중에서 이익 없는 것은 무한대로 팔리고 있고 이익이 높은 것은 절대 안 팔리고 있으면 회사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모델별 양을 구분하든지 한정 있잖아요. 한정. 그래서 요 모델 적자나 품목은 월 100대 한 뭐 이런다 할지 좀 손실을 좀 수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마진이 높은 것은 프로모션을 특별히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좋은 제품 왜 안 알아줘? 이렇게 말하면서 광고 이거 좀 많이 팔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뭐냐면 회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제품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사양과 기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원가율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진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익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익률이 다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평균 이익률이 그 회사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는 뭐가 되냐? 마진율이 높은 곳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마진율 낮은 것은 그냥 구색 갖춘 입자로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관리해야지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평균 마진율은 15%입니다.
평균 마진이에요. 이렇게 평균 마진은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들이잖아요. 다 해서 평균 15%입니다. 근데 실적 이익률은 10% 될 수도 있고 20%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죠?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에 따라서. 그죠? 돈 되는 아이템,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잘 팔고, 돈 안 되는 아이템은 뭐 꼭 어쩌다 뭐 끼워주든 조금만 팔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익률이 맥시멈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고생 많이 들고, 공수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고객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다, 이익률 높은 거 다 생산 라인 끊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갖고 회사가 돈을 못 벌죠. 그러니 우리가 이익률을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마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보면 또 따라 붙는 거죠.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한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고객 수익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객 수익성이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용어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주 쉬운 용어는 그 평생 고객 가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느 고객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매출액을 얼마 줬을까요?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줬습니다. 자, A 고객 100만 원 줬어요. 근데 B 고객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매출액을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매출하고 10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딱 숫자가 딱 차이 나니까 1000만 원 고객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피트 구매율이 이 100만 원짜리 고객은 자기 일가치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평생 동안 한 달에 한 번 물건 사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동안 몇십 년 이 고객은 100만 원 고객은. 근데 1000만 원 고객은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고객이 12달만 해도 1200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30년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까지 있다고 있습니까? 친척까지 데려온다면서요. 소개도 해준다면서, 추천도 해준다면서. 그러면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1회 구매로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무슨 말, 모든 고객이 영원히 계속 간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고객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은 평생 가치로 봤을 때 얼마나 밸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죠. 고객 이익률에 대해서요. 고객별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A 고객, B 고객인데 그 특별히 생애 가치,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고객을 하는데 리피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제가 컨설팅 일해온 지가 지금 21년째거든요. 21년째인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특별히 영업력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다음과 같은 신기록이 많아요. 제가 말한 신기록을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어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하나를 컨설팅하게 됐었는데, 17년 전에 그때 당시 그 회사 매출액은 50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이 잘 진행됐어요. 그래서 1년 됐더니 재계약을 요청해서, 당연히 저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컨설팅 계약을 해서 또 1년을 하기로 했는데 또 결과가 연말과 좋게 평가를 받아서 또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지 올해까지 17년째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500억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이미 벌써 3조 원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처음 17년 전에 국내 공장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국내만 공장이 한 10개 되고, 중국에도 공장이 4개가 있고,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중국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10개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떤 영업을 했습니까? 신규 영업이 없는데. 근데 그 고객이 성장하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규모도 커지고, 일도 많아지고, 영역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고객 가치. 17년 전에 저는 그 고객을 만날 때 17년 후에 그 고객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저에게 적절한 부가치랄까 일을 주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새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컨설팅을 21년 하다 보니까 17년 된 고객도 있지만 15년 된 고객도 있고, 12년 된 고객도 있고, 7년 된 고객도 있고. 그죠? 그게 리피트. 근데 처음 고객을 만날 때 이 고객이 리피트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만나는 고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 고객 이익률, 고객 가치, 이 고객이 매출 창출 능력. 그래서 이번 1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재계약의 관계자들 리피트에 대한 거 있잖아요. 반복 구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려해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고객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만나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가 아는 어느 컨설팅 회사가요. 올해 2012년 경영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소속된 컨설턴트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번 구조조정했는데 1월을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는 해당자 명단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던데 왜 잘렸어? 참 안 됐네. 그 기준이 뭐야? 너 나한테는 평소에 일 열심히 잘하고 뭐 잘한다고 하더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인정도 받지 못하고 먼저 우선도 잘리는 거 보니까 뭐 일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죠. 궁금해서. 그래서 위로 겸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부터 이게 그 그만두라고 한 것 같다. 자기는 입사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어리니까 이렇게 그만두게 된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넘어갔죠. 근데 그리고 뭐 저한테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디 알아봐야 되나 하면서 시간이 금방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에 금방 가죠. 만난 일주일이었는데 제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 와서 뭐 목소리를 딱 듣는 느낌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어디 취업이 잘 된 것 같아서 어디 취업했냐고. 그랬더니 회사 이름을 말하는데 처음 듣는 회사예요. 아니 당신은 컨설팅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그런 회사에 가 있어? 어떻게 그 회사를 갔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고객사래요. 그 고객사에 계속 일이 이제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오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고객사에서 이제 뭐 일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뭐 담당자가 바뀌니까 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나요? 그랬더니 예,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며칠이 없고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그만두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정하게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고객에서 그래요? 그 우리 업무도 잘 알고 우리 업무 파트너니까 업무 잘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데려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컨설팅 회사 사장님 입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뭐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해서 일을 줄이기 전인데 어딘가 좀 추천해주고 취업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고객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고맙죠. 그래서 뭐 그러면 좋죠. 그래서 드디어 고객사로 이제 스카우트 때 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두 가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급이 2배가 오르고 경력성으로 스카우트 때 갔으니 컨설팅 회사가 딱 가니까 월급이 2배가 오르고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 발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잘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이라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항상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마음 자세 있잖아요. 고객에 대한 마음 자세.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아주 유명한 명품 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그 고객 만족도에서 그 이름이 아주 높은 회사인데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그걸 들고 반품하러 온 거예요. 이거 마음 바꿔달라고. 바꿔달라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쓰겠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노드스트롬 직원이 딱 보고 타이어 보고 영수증 있으세요? 그랬죠. 영수증 잊어버렸는데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얼마 주고 샀어. 금액 불러줬어요. 그래서 노드스트롬 담당 직원이 그 금액을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주고 타이어를 이렇게 회수했어요. 그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은 뭐냐면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아까 말한 옷도 팔고 등등 아니라 타이어는 안 판다 이거예요. 타이어를 팔질 않아요.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해볼 거예요. 타이어를 우리 가게 타이어 안 팔아요. 근데 오시면 할머니 혹시 정신이 그 고객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쫓아버리겠죠. 나가라 하겠죠. 이거 아니라고 하죠. 우리 물건 아니라고 하겠죠. 그게 우리 한국 조선에서 정상이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 나가면서 기분 좋겠습니까?
동네 가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장사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타이어 환불했던 금액이 얼마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타이어를 안 파는 노드스트롬에서 타이어 고객이 와서 환불한다고 돈을 돌려줬다는 소문은 다 옆에 사람도 보잖아요. 그죠? 타이어고 그 고객들도 막 백화점이니까 뭐 다 사람 보여. 그 뭐예요? 무슨 웬 타이어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뭐하죠? 충성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고 고객을 바라볼 때 고객 식성 이렇게 생각할 때 고객 중시라는 말 있잖아요. 그 중시라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나서 그냥 순간만 보지 말고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보고 깊이 보면 이 고객은 과연 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 지표들 있잖아요. 거기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알아보고 좀 따져보고 그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업력과 채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력과 채널 관리는 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요새는 그 채널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마케팅 할 수 있는 채널이 매우 다양하니까 그 각각의 채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평가해야죠. 채널별 평가가 필요하죠. 채널별로. 그러니까 채널 평가에서 그 평가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한 채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아주 쉽게 평가를 하나 한다면 신문에다 광고 한번 내는 것과 인터넷에 배너 광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인터넷 포털사에 배너 광고 하는 것 어느 게 효과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문에 나오는 광고는 일회적이고 그 신문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성이 없다는 거예요. 리피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비를 냈어요. 신문에 광고를 해서 몇 월 며칠자 무슨 경제신문에 냈는데 그날 그 신문은 종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로 한번 광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찰나적으로 그 신문을 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반복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내면은 순간으로 안 나오고 기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월 이렇게 나오죠. 보통 월이든지. 그러니까 이번 내면 보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그렇죠? 어찌 보면 신문 광고보다는 인터넷 광고가 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되는 광고가 더 비용성을 싸게 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출되는 빈도수랄까 그게 인터넷에 접속된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으니까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고객이 드디어 봤습니까? 내 배너 광고 들어왔다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한 번 들어오고 자기가 즐겨찾기의 이름을 클릭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만났던 것이 그 고객에게 우리 회사 사이트가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없는가 하고 또 들여다볼 수가 있는 부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 아까 그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애 가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고의 어떤 그 판매나 그 루트들 있잖아요. 경로들 있잖아요. 이 경로 그러니까 채널 관리에서 일회적으로 이번 프로모션 했는데 얼마 남았다, 얼마 팔았다. 그것도 있지만은 파급 효과에 대한 거 있잖아요. 반복성 이게 잔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채널마다 이게 영업적 마케팅 기능에서의 모든 채널마다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장단점들이 존재하니까 그 장단점을 딱 봐서 나의 비즈니스의 특성상으로는 어떤 채널이 어떤 효과성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채널의 존은 목적은 하지만 수단은 다양한 거고요. 수단 다양하죠. 다양한 수단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뭘까요? 총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이 채널로 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이 채널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매출이 얼마고 장기적으로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매출액. 그러니까 비즈니스니까 매출 창출 능력이죠. 그렇죠? 고객 창출 능력이 바로 매출 창출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격 정책이라는 게 가격 정책.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가격을 이론상으로는 높게 하면 할수록 마진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격을 높이면은 판매량이 줄 수가 있겠네요. 가격을 낮추면은 많이 팔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네요. 대신 이익률이 적어지겠네요. 그러니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쓰는 전문 용어가 이제 아까 우리가 관리 지표, 마케팅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리미엄. 내가 경쟁사보다 차별화가 됐다면, 특히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브랜드 가치가 높다면 단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격 프리미엄이 있냐 없냐예요. 브랜드 가치는 높다고 말, 저희 회사는요, 이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가 넘버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종업체가 가격을 싸게 팔고 있으면은 당신 브랜드 가치가 정말 높은 게 맞긴 맞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말은 남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그만큼 팔린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가격 프리미엄이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 가치라고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격에 대해서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평가하고 가격 정책에 대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인가.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 물건마다 제품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우리 회사 제품 가격이 100이다. 근데 동종사의 가격은 50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100원 팔고 저 50원 파니까 100 나누기 50 하면 2.0이 나오겠네. 2배 더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경쟁사 가격은 100에 팔고 있어요. 나는 120원에 팔아요. 그럼 120 나누기 100을 하면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가격 프리미엄이죠. 그게 가격 지수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남보다죠. 얼마 더 잘 팔리는가, 어떤 가격으로 판매되는가. 동종업계 평균 가격이나 동종업계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순 대비했을 때 우리 가격순이 몇 퍼센트 정도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것인가 보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합니까? 프로모션에 대한 게 있어요. 프로모션이라는 용어는 포피, 판촉 활동이죠. 판매 촉진 활동이죠. 근데 판촉 활동에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무엇일까요? 관리 지표가 무엇일까요? 라면 유효 도달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효 도달률. 유효 도달률이라는 단어는 쉽게 해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했는데 아무도 안 봐버리면 그 도달률이 빵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에게 내가 했던 이 프로모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전달돼서 그가 인식이 되는가, 그렇죠? 받느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프로모션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마케팅 전문가들 있잖아요.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회사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세계에서 이 시대에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누굴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로 불러다가 일을 시켜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분야 있잖아요. 마케팅 전문가에서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가장 저명해 보이는 사람, 최고로 당대 최고라고 보이는 사람을 스카우트 제안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랄까? 백지수표를 건넸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어떤 조건으로 제안해줘야지 당신 와서 일할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분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국 와서 근무하고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뭐 아까 세계 1등이라고 했는데 세계 1등이 뭐 다 명성도 있고 바쁘고 뭐 특별히 옮기거나 이렇게 얼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에서 마케팅 쪽을 좀 강화하고 싶어가지고 초청을 딱 했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인생 살면서 한 3년, 그렇죠? 잠깐 이렇게 좀 뭐 실무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건이 좋으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니까 백지수표니까.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드디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관리하고 또 했죠.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한민국 4,500만, 이제 5천만이네요. 5천만 전 인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회사 이름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거나 보거나.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도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신문도 기사 나와야 되잖아요. 또 광고도 해야 되겠죠. 광고도 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TV 광고를 몇 시간대 해야 되고 누구를 해서 목적이 뭐냐면 4,500만 전 인구가 매일같이 한 번씩은 봐야 된다 하니까 그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누구 이 시간대 누굴 봐야 되고 어느 계층을 봐야 되고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그게 얼마나 도달이 됐는가 이제 평가해가지고 유효 도달률 있잖아요. 평가해가지고 노력했어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게 홍보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프로모션이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세미한 프로모션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고 큰 돈을 가지고 왕창 꽝 하는 이렇게 규모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프로모션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채동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것은 좀 선택해보고 잘 연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프로모션이 마케팅에서는 4P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P 중에 마케팅의 네 가지 P, 그렇게 P 중에 하나가 프로모션이에요. 그죠? 프라이스도 가격도 중에 네 중에 하나고, 그냥 팔리스, 그렇죠? 경로랄지, 그렇죠? 장소랄지,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이랄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프로모션 정책. 근데 프로모션이 나머지는 그냥 우리 상식적인데 프로모션에 대한 것은 매우 창조적이죠. 창의적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프로모션에 대해서 보는 평가 지표가 유효 도달률, 그렇죠? 요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새 우리 나오는 책자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나오는 그 책 중에 하나가 SNS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SNS에 대한 책이 많고 인터넷을 활용한 거,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광고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광고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SNS를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비즈니스 영역에 페이스북이랄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그 기구들을 이제 SNS에 관계된 많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저비용으로서 상당히 노출도도 좋고 또 유효 도달도 좋을 수 있고 내가 타겟을 한 쪽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페이스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많은 포털 사이트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광고 매체 있잖아요. 나의 광고 프로모션 매체를 뭐로 사용할 것인가. 매체마다 도달하고 있는 고객들이 다르거든요. 그 매체마다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뭐기 때문에, 나의 서비스는 뭐기 때문에 어떤 광고 매체에 실어 놓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폴 게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어느 곳 입찰을 가려고 하는데 입찰을 가려고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텃새들이 많아가지고 텃새 있잖아요. 무명인 폴 게티가 가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끼워줄 것 같지도 않고 무시당할 것 같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또 뭐 합니까? 나름대로 눈에 보이냐 단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후발주자이고 이 젊은 청년인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이 첫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에 나가는데 경쟁 입찰에 나가는데 이게 자기가 매우 불리하죠. 모든 면에서 불리하죠. 폴 게티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은행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제일 큰 은행의 본점을 찾아갔어요. 지역은 있을 거고 그 지역에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은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폴 게티 찾아간 거죠. 그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 관계된 그 지점장 같은 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일 구절 높아 보이는 분이잖아요. 잠깐만 좀 뵐 수 없을까요? 이렇게. 잠깐만 볼 수 미팅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잠깐 만나는 거야. 뭐 은행 가서 만나는데 은행 입장에 와서 젊은 청년이 왔어요.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여튼 뭐 왔으니까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했죠. 예, 제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에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근데 제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제 서류 좀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내 입찰할 거 그 심부름 좀 해달라고. 가서 내가 서류 제출, 심부름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해주고 올게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은행의 지점장 대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봉투 들고 준 봉투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딱 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찰장에 딱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그 입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얼굴 다 알지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왔으니까 대리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뭐가 되겠습니까? 느낌이 아주 유력한 어떤 분께서 이분에게 입찰을 줘갖고 한다 이죠. 그러니까 다들 긴장 딱 해가지고 어느 거 입찰을 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3번. 3번. 여러분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은행외국 대리인이 어떤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입찰하러 딱 와서 내 저거 서류 대여하러 왔다 하는 순간 그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단합을 포기했죠. 그래서 아무도 입찰 안 했죠. 그래서 단독 수주했죠. 그게 폴 게티의 첫 번째 사업에 입찰받은 경위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건 전부 핑계죠.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판매 루트 있잖아요. 경로 있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미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폴 게티는 그래서 사업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업 은퇴할 때까지
백전백승이었어요. 모두 잘. 왜 그랬을까? 전부 듣고 보면 평범한 지혜인데 듣고 보면 콜럼버스 달려갔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패스, 경로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수단으로 머리를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업을 아무리 잘하고 이렇게 사업을 잘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익계산서와 대차자료표에 이익이 잘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재무적 성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이제 주주총회 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올해 사업 성과 이렇습니다. 그렇죠? 대차자료표가 어떻게 손익계산서의 그 변화량 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 매출액,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 이익,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 부채 비율이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는 마케팅의 책임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통한다는 거죠. 제가 마케팅은 너무너무 잘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아까 말한 고객 만족도 지수도 3.0에서 4.7이 되고 제가 막 그렇게 다 좋았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대차자료표 손익계산상에 이게 공시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의 숫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마케팅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목을 말했는데 종합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케팅 계량 지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케팅 계량 지표 XA 그랬는데 XA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잘 보세요. 사람을 딱 보면 겉모습은 다 보이지만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속에 이제 다 어쩐지 보기 위해서 엑셀 촬영을 딱 하면 속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표들 보면 겉보기 지표는 다 나와 있죠. 매출액, 손익이 다 나오는데 속의 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고객 생애가치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아까 대차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A사와 B사를 비교할 때 그냥 겉에 보이는 숫자로만 비교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고객의 생애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A사, B사를 비교하는데 A사의 고객은 어떻고 A사의 고객 생애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반복 구매율이 어떻게 되는가 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지표들 있잖아요. 그 지표를 갖고 한 번 더 분석해보면 심층 분석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A사와 B사가 똑같아 보이지만 안을 놓고 보니까 미래적으로 볼 때 A사가 더 탄탄하다랄지 B사가 마케팅과 어떻다랄지 마케팅 평가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을 엑스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할까 마케팅 계량 지표 엑스레이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을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고 마케팅 관점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마케팅 관점 한 번 더 보자. 마케팅 관점 한 번 더 보자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느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와 재무제표만 갖고 평가했다면 마케팅 계량 지표를 동원시켜고 그것도 한번 봐서 병렬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로 보면 뭐 합니까? 플러스 알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경영 분석할 때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 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지구상에 동원해 있는 공인회계사들 재무제표 갖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이야기니까 마케팅 매트릭스 이야기니까 뭐랄까 마케팅의 계량 지표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표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시사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모든 게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쓴 말이 이제 마케팅 계량 지표 엑스레이라는 용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용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 매트릭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마케팅 매트릭스 그랬는데 매트릭스 시스템인데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이제 뭐 2x2랄지 이렇게 좀 겹치 x, y, x 곱하기 y가 면적이 뭐 x 곱하기 y가 면적이다. 뭐 이런 게 곱셈되는 거 있잖아요. x축, y축 이게 이제 매트릭스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마케팅에는 어떤 것도요 심층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본다는 것은 뭘 말할 수 있냐면요 A 곱하기 B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매출은 하고 매출은 A 곱하기 B다. 이렇게 숙제 내는 거예요. 매출은 A 곱하기 B다. A 뭐고 B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매출을 구성하는 A 곱하기 B는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가 매출이다. 그러니까 매출은 A 곱하기 B다. A와 B를 쓰시오. 예를 들어서 고객수 곱하기 고객당 매출액. 고객수 곱하기 고객 평균 매출액. 그렇죠? 그럼 매출 되겠죠. 고객수 곱하기. 그럼 그것만 될까요? 아니죠. 아까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품 포트폴리오가 뭐 제품별 평균 매출액이랄지 그다음에 뭐 가짓수로 한달지 뭐 이렇게 이제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분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보는 것을 그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매트릭스의 의미는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분석의 만을 제일 좁히면 인수분해요. 6이라는 숫자를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로 딱 봤을 때 파악이 안 되지만 인수분해 2 곱하기 3이다 하는 순간 뭐가 돼 있어요? 2의 속성과 3의 속성을 짝수를 6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6을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까?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B. 그 인수분해하는 연구를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 매트릭스.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들이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을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라는 것은 A 곱하기 B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A를 보고 B를 보면은 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죠. 이 매트릭스 기법은요,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요, 인수분해의 기법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인수분해 기법은 관리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보는 데서 매우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관심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 공식은 무엇은 A 곱하기 B다. 이렇게 하고 A와 B가 뭔가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생각나는 대로 다 만들어 보고 그 각각의 의미를 재새김질 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코멘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하는 인덱스가 몇 가지가 제한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효 시장 점유율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게 시장 점유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상대 가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가격 프리미엄 있잖아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남들은 100에 파는데 나는 120에 파는데 1.2죠. 그걸 상대 가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복성, 지속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리피트율 있잖아요. 그 세 가지 3요소로서 곱하기해서 브랜드 자산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브랜드 지표, 평가 지표, 차별성과 적합성과 호감도와 인지도 이 네 가지 속성이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평가하는 네 가지 속성이 차별성이 있는가, 적합성이 있는가, 호감도가 있는가, 인지도가 있는가. 그 네 가지를 체크해 보면은 뭐 높낮이가 나올 거잖아요. 높다, 낮다, 뭐 5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나오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뒷쪽에 보면은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은 따로 공부해도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오는 단어는 뭐로 나오냐면 세일즈 판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일즈 판넬. 세일즈가 영어로 판넬이 이제 그게 판넬 이렇게 뭐 벽이라고 할까요? 말하는데 전략적 판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세일즈 교과서예요. 마케팅 세일즈 교과서인데 거기에 쓰는 단어에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깔때기. 이렇게 깔때기에서 이게 잠재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줄고 해서 딱 해서 이게 깔때기 이론이라고 여하튼 잠재 고객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 영업 관리 잘해야 되고 최종의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 깔때기 이론이 있는데 깔때기 이론은 이게 세일즈 기법 있잖아요. 세일즈 기법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영업하거나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저기 기본 공식에 깔때기 이론이 있고 그 책 한 권이에요. 그 책이 전략적 판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보험회사랄지 영업사원의 기본 교과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그 책이 기본 교과서로 항상 가르치는 기본 교재 내용인데 여기도 그 책을 뭐라고 썼냐면 여기 써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세일즈 판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세일즈 판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깔때기 이론이고요. 깔때기 이론이고 여하튼 잠재고객 관리 잘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부분으로 짧게 실어놨어요. 짧게 실어놨지만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멋있는 그 효과성이 과장해서 말하면 매우 높은 테크닉이에요. 다양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전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고 읽어보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관심 있는 거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키워드도 중요해서 꽤 중요한 거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각 챕터의 넘버 원만 뽑았어요. 의도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것도 다 보충이 되는 거니까 쭉 전부 다 읽어보면 좋겠고 특별히 세일즈 판넬 같은 것은 사실 이 책에서는 한두 페이지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 채용권 분량이고 아주 이게 영업과 세일즈에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로서의 어떤 깊이 있는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